몽골은 석탄, 철광석, 구리, 금을 비롯해 석유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몽골이 생산하는 광물 자원은 대부분 이 선을 통해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몽골 내 광물 운반에 이용되는 주요 도로와 철도를 표기한 지도입니다. 몽골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용로 인프라망을 통해 몽골이 생산하는 광물 자원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광물이 이 인프라망을 통해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몽골 국가통계청에서 2024년 발행한 몽골 통계연감 2023에 따르면 몽골이 생산하는 전체 광물 자원 중 약 82%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몽골이 생산한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 만든 인프라망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생산하는 광물의 대부분은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이 수출하는 자원의 90% 이상이 향한 곳은 중국으로 아주 극히 일부만이 중국을 제외한 스위스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수출되고 있지만 이건 역시 내륙국가라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중국의 물류 인프라망을 통해 운송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역망으로 인해 단일 구매자인 중국은 세계 시장의 평균 가격보다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몽골의 여러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몽골이 내륙 국가이기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몽골이 국경을 접하는 국가는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북쪽으로 러시아와 상당히 넓은 지역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보다 앞서 소련 시절 많은 인프라가 개발되어 충분히 러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광물 자원을 수출할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몽골의 인프라망 구조는 대부분 중국에 의존적인 구조로 개발되고 있으며 러시아로 이어지는 인프라로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많은 양의 자원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광물 산업뿐만 아니라 몽골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몽골은 국가 산업의 총 매출액에서 석탄이나 석유, 고래와 같은 광물 자원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경제에서 자원 생산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몽골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 산업 대부분이 중국의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몽골 전체 수출 중 91%가 중국으로 향했으며 러시아로 향한 비율은 단 0.7%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몽골의 무역은 왜 중국의 의존적인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양분하고 있던 냉전 시대의 종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소련에 포함되어 있던 다수의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전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몽골 역시 몽골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역사적으로 소련의 지원을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몽골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소련은 몽골을 지원했고 일본 제국의 침략 위협,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도 소련은 꾸준히 몽골을 옹호하고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통해 몽골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몽골의 이념적, 정치적 사상은 소련과 깊은 유대 관계를 보였고 소련이 중국과 마찰을 겪을 때 몽골도 소련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실상 소련의 위성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을 정도로 몽골은 소련의 많은 부분을 따라갔고 이러한 이유들로 몽골의 경제 의존도 역시 소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회복될 때쯤 몽골 역시 중국과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까지도 몽골의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모든 것은 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탄생한 러시아는 체제 전환과 경제 붕괴, 정치적 혼란 등으로 당시 소련의 전통적 영향권에 속했던 국가들과 관계가 사실상 방치되었고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몽골은 러시아와 제대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지원국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몽골은 소련 없이 자체적인 경제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려는 제3의 이웃 정책이라는 다자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체제로 인해 소련과 중국과 같은 국가로 한정되었던 관계를 전환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에 속하는 나라들과의 교류를 높여 몽골의 새로운 인프라망을 구성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몽골의 노력으로 몽골은 기존 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무역에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 이탈리아 및 유럽 국가들과 무역량이 증가하고 국가 간 교류가 상승하기 시작해 몽골이 추구하는 제3의 이웃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몽골이 추구한 다자주의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개혁 개방과 함께 시작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몽골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라는 점 때문에 중국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몽골과 중국을 잇는 주요 육로 인프라망 건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두 국가를 잇는 주요 육로 인프라는 자미누드와 에르노트를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 인프라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해당 구간이 보수 확장된 것을 시작으로 간치모드와 간치마오드를 잇는 육로 인프라를 비롯해 세브레 세커, 보르드 칼간 등 새로운 인프라들이 추가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소련이 붕괴된 이후 겪었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수출 증가와 외화 수입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몽골 내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과 이어지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몽골 내 운송을 위한 인프라도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몽골 내 반중 정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유 털고이 구리광산과 남고비 지역의 석탄 운송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철도계의 표준에서 어떤 표준을 따라가는지에 대한 논란 등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발생한 마찰은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 자율성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놓고 벌어진 중대한 정치적 논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몽골 정부의 부패 혐의나 중국 정부와의 정치적 스캔들과 합쳐지면서 중국 주도의 경제 성장과 자원 개발로 인해 몽골의 주권 전체를 잃어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또한 몽골 내 중국 투자가 늘어나자 중국인 노동자도 함께 증가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몽골의 중국어 사용 확대나 중국인 이주가 상승하자 몽골 사회 내부에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가 자칫 몽골 경제뿐만 아니라 고유의 문화나 언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 몽골 내 반중 정서는 청나라 시절부터 이어지는 대전 간섭이나 소련과의 관계, 국경 갈등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주 원인이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경제 개발에 따른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생긴 결과였습니다. 이 때문에 2000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할수록 몽골 경제를 위해서 신뢰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몽골의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충돌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는 몽골 국민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무역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00년, 몽골의 무역 비중에서 중국은 45%로 가장 높은 수치였지만 미국과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몽골이 추구했던 제3의 이웃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대외 무역은 2005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1년 만인 2006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무역 비중은 2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 몽골 무역의 91%는 중국을 통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이 추구했던 제3의 이웃 정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는 단순히 몽골의 지정학적 문제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복잡한 원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직전인 2005년까지 몽골의 대외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광물 자원과 섬유 제품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내 매장된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몽골 유목민들이 생산하는 원단을 이용하는 수출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섬유 제품 수출이 증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74년 시작된 국제협정인 섬유 쿼터제는 당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값싼 제품이 선진국의 섬유 산업을 위협한다는 우려로 시작된 협정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국가별로 섬유 제품에 수입되는 총량을 제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소련 시절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던 몽골의 섬유 산업은 주로 소련과의 무역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몽골의 섬유 산업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실상 중단되었고 수요 붕괴, 정부 보조금 축소 등으로 몽골 내부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없는 낙후 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몽골이 미국과 섬유 협정을 체결하면서
몽골에서 섬유 산업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당시 몽골에서 생산되는 캐시미어와 양모와 같은 원단들이 품질은 우수했지만 반면 관련 산업이 낙후된 산업으로 인식된 탓에 몽골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만들거나 브랜드화하지 못했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다른 나라에 원단을 수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당시 완제품 위주로 시행됐던 섬유 쿼터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원단이 수출되는 데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반대로 완성도나 다양성 측면에서는 크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WTO의 출범과 함께 이러한 보호 무역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섬유 쿼터제도 2005년 완전 폐지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몽골 원단들의 수요는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섬유 산업의 재건을 위해 주어진 기간은 단 몇 년에 불과했던 탓에 산업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보호장치가 사라진 영향이 가장 컸지만 관련 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자본이 부족했고 오랜 기간 체제가 유지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역시 낮았습니다. 노동자의 숙련도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정책을 이끌어갈 집행 능력 역시 부족했습니다. 결국 몽골의 섬유 산업이 육성되지 못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소련의 붕괴로 인해 국제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몽골은 소련 시절 가축 기반의 농축산업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섬유 산업에 이르기까지 몽골 대외 무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시장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나 이념적 사상, 지정학적 관계,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2005년을 기점으로 완벽한 시장경제 논리가 몽골 경제에 영향을 끼치면서 가축을 이용하는 산업은 급격하게 붕괴하였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의 하락과 함께 빠르게 진행된 몽골의 도시화, 기후재난이나 정부 정책 등으로 유목민의 인구는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2005년부터 시작된 오유툴구이 광산 프로젝트는 몽골의 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계기로 이어졌고 몽골 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섬유 산업의 몰락으로 몽골의 산업 구조는 점차 광물 자원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몽골의 산업 구조의 변화는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련은 몽골에게서 광물 및 섬유, 농축산물 등 다양한 제품을 수입했지만 경제적 이득보다 전략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영향이 컸습니다. 이것은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무역으로 특히 광물 자원의 경우에는 소련도 충분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몽골 내 소련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몽골의 광물 자원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는 몽골과의 정치적 요대 관계가 이전보다 약화되었고 산업 구조가 광물 자원을 소비하는 국가보다 수출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몽골의 광물 자원을 수입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섬유 쿼터제 폐지 이후 섬유 산업이 점차 하락하고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산업이 중심이 되기 시작한 몽골 입장에서 러시아에게 수출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 개방 이후 제조업을 시작으로 점차 산업 구조가 자원을 소비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자원만으로 자신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몽골의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고 이러한 결과 2005년부터 중국 위주의 공급망이 구축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몽골에서 가축을 이용하는 농축산업과 섬유산업이 광물산업과 비교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 몽골의 대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선 이러한 산업들이 유지되어야 했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장경제의 진입은 광물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영 광산들이 무력화됨에 따라 국가 중심의 장기적 가치를 위한 기술 준비나 인프라 투자가 부족했고 제도 장치의 부족으로 투자 계약 관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부패 확산과 불투명한 계약 등이 시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 투자 유치에도 단기적인 개발을 이유로 중국 위주의 투자가 우선되었습니다. 현재에 와서 이러한 몽골의 산업 구조와 인프라 구조는 완벽하게 중국의 의존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자신의 주력 산업이 된 광물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 외 인프라망을 확보하기 위해선 러시아를 통해 해상 물류망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인프라는 중국으로 향하는 인프라와 비교해 대부분 크게 낙후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운송 비용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 때문에 수요를 찾기 힘들고 이것은 몽골의 무역을 중국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무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내륙 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성이 원인이지만 단순히 지정학적 문제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련 붕괴와 같은 국제사회의 변화, 러시아와의 관계, 몽골의 변화된 산업구조,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들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현재 몽골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무역 관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적 경제 성장으로 인해 몽골 남부에 집중된 개발을 중부와 북부 지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구상하면서 물류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와 전략적 협약을 맺고 신규 광산 개발에서 중국 단독 진출을 견제하고 새로운 외국 기업 유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이 추구하는 제3의 이웃 정책을 강화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의 히토리와 전기차 배터리 광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대외무역 구조를 바꾸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몽골은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바꾸고 몽골이 추구했던 제3의 이웃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